이제 대목차 2번인데요. 해상운송의 형태입니다. 개요에 보시면 해상운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운송 방법에 따라서 지정된 항구 사이를 일정한 일정에 의해 스케줄에 따라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운항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정기선 운송, 라이너 운송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부정기선 운송, 트램퍼 운송 이렇게 부르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다. 자, 정기선 운송이라는 건요. 쉽게 생각하시면 고속버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뭐 강남터미널에 가서 부산에 가는 거, 뭐 광주에 가는 거, 다른 터미널로 가는 버스들을 탈 수가 있잖아요. 그 버스들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딱 출발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딱 출발하고 버스에 사람이 탔던 안 탔던 아무도 없어도 일단 출발은 하죠. 꽉 차도 출발하고 안 차도 출발합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정해진 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터미널 간을 왔다 갔다 해요. 정기선도 마찬가지로 부산항부터 예를 들면 뭐 샌프란시스코 항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배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진 그 항로 라인을 따라다닌다라고 해서 라이너라고 부릅니다. 정기선이라고 우리말로는 부르고요. 자, 트램퍼라는 건 원래 트램퍼의 뜻은요.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떠돌아다닌다. 자, 이렇게 정해진 항구간을 정해진 스케줄 시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때 자기가 가고 싶은 항구로 왔다 갔다 하는 배, 이걸 트램퍼라고 부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전세버스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 내가지고 내가 뭐 우리 과에서 뭐 이렇게 한 30명 모여가지고 어디 MT를 간다 그러면 다 같이 손 붙잡고 강남터미널 가는 건 별로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동일한 목적지로 갈 때는 하나 빌리는 게 낫습니다. 해상화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내는 컨테이너가 뭐 한 5개, 6개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일반 전기선을 이용하면 되지만 대량의 화물을 운송한다라고 하면 배를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자, 이제 정기선 운송부터 보겠습니다. 정기선 운송이 부정기선 운송에 비해서 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양괄호 1번 보면요. 공시된 운송 계획에 따라 공시됐다라는 말은 외부에 공개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속버스를 탈 때, 뭐 기차를 탈 때 터미널이나 역에 가면 그 시간표가 밖에 쫙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걸 공시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정된 항로를 따라서 지정된 항구 간을 규칙적으로 스케줄에 따라서 왕복한다. 자, 양가로 2번 볼게요. 정기선이란 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을 지칭한다. 정기적이고 그리고 고속으로 운항한다. 최근에 좀 배들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 고속이라는 의미를 그 배가 빠르다, 아까 느리다고 했는데 이렇게 헷갈려 하진 마시고요. 상대적으로 요새는 조금 옛날보다는 배가 좀 빨라졌습니다. 주로 규격화된 공산품과 포장 화물, 뭐 제네럴 카고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일반 화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잡화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감이 조금 그런데요. 잡화물이 잡스러운 화물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화물을 잡화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잡화점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는 일반적인 물품을 파는 가게를 우리가 잡화점이라고 합니다. 역시 제네럴 카고를 일반 화물, 잡화물 뭐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완제품이든 반제품이든 아무튼 관계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정기선 운송은 컨테이너 운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화물 다 뭐든지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다 정기선에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괄호 3번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해운동맹이나 운임동맹이 제정한 공동운임률표에 따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용어 설명에 해운동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운동맹은요. 쉬핑 컨퍼런스라고 부르는데요. 맨 밑에 보시면 정기선 동맹, 라이너 컨퍼런스 또는 운임 동맹,
freight conference라고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shipping conference라고 부릅니다. 자, 해운 동맹이라는 게 뭐냐면요. 선사가 뭐 A 선사, B 선사, C 선사 뭐 세계 여러 가지 선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선사들이 있죠. 지금은 없어진 한진해운이라든가 뭐 현대상선이라든가 무슨 고려해운 뭐 해운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정기선사들은 서로 간에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혼자서 홍보를 하고 혼자서 이제 화주를 모집하고 이렇게 운항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동맹을 만듭니다. 자, 별도의 회사긴 한데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뭔가를 진행해보자. 지금 현대적인 해상운송에서는요. 해운동맹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박회사를 그냥 선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써드릴게요. 선박회사, 그걸 선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운송이라고 하면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사, 해운회사, 특히 해상운송에서는 해상운송인이다 라고 하면 선사, 선박회사 다 같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운임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 A 선사를 가든 B 선사를 가든 C 선사를 가든 하나의 해운 동맹에 속했다고 하면 계약 조건 같은 것들도 비슷하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걸 어디서 그 흔적을 그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냐면요. 비행기 타실 때 비행기 그 회사들 있잖아요. 항공 회사들. 우리나라에 뭐 대한항공,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뭐 스타 얼라이언스니 무슨 뭐 스카이 팀이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타면 외국의 항공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마일리지 적립도 같이 해주고요. 그런 경험하신 적도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대한항공을 예약을 했는데 루프트한자라고 찍혀 있는 비행기가 와 있어요. 그걸 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는 그렇게 공동으로 뭔가 일 처리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이 해운 동맹을 베껴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상운송이 먼저 일어났고 이런 내용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중간에 보시면 국제 카르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만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카르텔이라는 게 조금 순화된 표현이긴 한데 담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공동의 이익을 취하자. 우리끼리는 경쟁하지 말고 다른 그 해운 동맹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경쟁하지 않고. 그래서 일종의 담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좋은 말로 카르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히 맨 마지막에 이걸 운임동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 해운동맹의 중요한 이유, 해운동맹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으로 운임을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같은 해운동맹에 속해 있는 선사들은 운임이 다 동일합니다. 자기들끼리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운임을 정하고 똑같은 운임을 다 적용해요. 그래서 그 해운동맹에서 정한 운임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freight 타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타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타립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나중에 관세 또는 관세율 표, 요걸 타립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타립은 뭐냐면요. 표로 표현되어 있는 문서 같은 걸 전부 다 타립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요. 메뉴판 있죠. 식당 가면 주는 메뉴판도 타립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있대요. 여기에는 운임이 이렇게 쭉 써 있으니까 그걸 타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해운동맹, 정기선 운송은 일반적으로 그 해운동맹에서 정한 운임률표를 공동으로 사용해서 그걸 가지고 운임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목사 3번이에요. 부정기선 운송. 요거는 화주의 요구가 있을 때, 화주라는 건 화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shiper라고 그냥 쓰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화주의 요구가 있을 때, 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하고 부정기적으로, 정기적이 아니고 그때그때 운송하는 형태를 말한다. 자, 양과를 2번에 보시면요. 부정기선은 통상 화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재래선, conventional ship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재래선이라고 하는 건 옛날에는 배가 전부 다 그냥 바가지 형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에
밑에다가 홀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로는 선창이라고 합니다. 배에 있는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품을 적입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뚜껑이 없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위에다가 이제 뚜껑을 달아가지고 물 안 들어가게 이렇게 해치라고 하는데 이걸 딱 닫습니다. 그래서 선창 안에다 물품을 넣고 운송하면 되기 때문에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어요. 포장 화물도 가능하고 벌크 화물도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는 컨테이너도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든지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컨테이너 전용선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 전용선이 생긴 거는 한 3, 40년밖에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테이너 전용선은요. 다른 화물은 못 실어요. 컨테이너만 이렇게 딱딱 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배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건 컨테이너 전용선이 훨씬 더 크고요. 편해요.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들은 다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이 나오고 나서 옛날에 쓰던 배의 형식을 우리가 그냥 재래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재래선이라는 게 뭐 특별한 선박은 아니고요. 컨테이너선과 비교했을 때 컨테이너를 실는 게 아니라 화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실을 수 있는 그냥 재래식 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물론 포장 화물이나 뭐 컨테이너도 실을 수는 있어요. 실을 수는 있지만 컨테이너 화물은 컨테이너 전용선으로 실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화물은 이쪽으로 다 건너가 버렸고요. 나머지 남은 게 이제 벌크 화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벌크 화물을 운송하게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화물의 성질이나 형태에 따라서 특수한 시설과 구조를 갖춘 선박이나 특수 전용선이 사용될 수도 있다. 주로 원유나 철광석이나 곡물 등 저가의 대량 화물, 벌크 화물이 주로 다 그렇죠. 가격은 조금 싼 편인데 이제 부피가 큰 화물들 이런 것들을 주로 실어 나릅니다. 그런데 이제 원유 같은 걸 실어 나르는 유조선이라든가 가스를 실어 나르는 가스선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건 모르셔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알아두면 혹시 시험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Pure Car and Truck Carrier의 약자예요. 이거는 차량을 운송하는 차량 운송 전용선입니다. 뉴스 같은데 보시면 우리나라 뭐 자동차 수출이 뭐 어떻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뉴스 내용이 나오면 항구에 배가 하나 있고요. 그 배에 이렇게 문이 옆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크레인 같은 걸로 이렇게 싣는 게 아니라 차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큰 주차장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차를 딱 대놓고요. 그걸 하나씩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움직이지 않도록 딱 묶은 다음에 운송을 해요. 그런 특수선들이 있어요. 이런 특수선들은 대부분 전기선으로 운송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배를 빌려 쓰는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용선 계약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운송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시면 전기선은 컨테이너 화물, 컨테이너 이외의 화물들은 전부 다 부정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보시면요. 운임은 계약 체결 당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전기선은 운임, 요율, 타립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시된 운임이 있기 때문에 등락이 이렇게 막 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율을 공시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요율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바뀌거나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 트램퍼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배가 부족해요. 여러 사람들이 배를 많이 쓰고 있으면 배를 빌리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막 떨어지기도 하고요. 등락폭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전기선보다 요율이 낮다라는 말은 단위 운임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1톤을 운송하는데 운임이 얼마가 들어간다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거하고 벌크선에다 후 부어서 운송하는 거하고 100톤 정도 대량으로 운송을 하기 때문에 1톤당 얼마가 들어갔는지 운임을 따져보면 전기선보다는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를 빌리는데 왜 저렴하지? 톤당 따져보면 단위 운임이 그렇다라는 의미예요.
자, 양가로 4번 보시면 선박은 화물의 수요에 따라 수시로 항구를 변경한다. 그래서 부정기전 시장은 글로벌 마켓을 형성하게 된다. 외국과 외국을 다니게 되기 때문에 한 나라만 보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시세를 보게 됩니다. 특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으므로 전기선과 달리 동맹을 뭐 만들 수야 있긴 하겠지만 예, 동맹은 없다. 전기선에만 동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쉽게 이해하기 두 개를 표로 비교해 놨는데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격, 정기적으로 운항한다, 수시로 운항한다. 뭐 외우실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좀 이해만 하시면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물은 컨테이너 화물 또는 단위 화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장된 화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벌크 화물, 이거는 뭐 부피로 재거나 예, 무게로 재는 화물이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포장된 화물은 사실 벌크 화물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운임은요. 운임 요율표에 의해서 공지된 운임에 따라서 예, 운임이 정해지게 된다.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이 요율표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변경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 운임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기본 운임이라고 합니다. 베이직 프레이트, 뭐 베이직 레이트라고 하고요. 운임 요율표에 들어가 있는 건 기본 운임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요. 비행기표 사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비행기표 살 때 비행기표가 10만 원이다. 그리고 샀는데 실제로 10만 원이 아니고 보면은 유류 할증료니 무슨 공항세니 뭐 이런 게 조금 더 붙어요. 그래서 10만 원의 비행기표를 샀다 하더라도 실제로 한 15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본 운임에다가 추가 요금이라는 거 그리고 할증료라는 걸 합산해서 최종 운임을 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운임을 마음대로 막 그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운임의 등락은 추가 요금이나 할증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때 좀 변경을 시키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부정기선은 그때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배울 텐데요. 보통 용선 계약에 의합니다. 용선이라는 게 배를 빌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배를 빌릴 때마다 그때 얼마에 빌릴 건가를 별도로 합의하기 때문에 변동폭은 좀 큽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단위 운임은 전기선에 대비해서 저렴한 편이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인. 선박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전기선은 공중 일반 운송인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퍼블릭 아무나 운임만 내면 예약만 하면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송인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부정기선은 private carrier. 이건 배를 빌려서 쓰는 거니까 나만 쓰는 겁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빌릴 수도 있어요. 일부씩 빌릴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사적인, 개인적인, 나만 쓰는 그러한 운송이다. 이런 비교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선의 운송 조직은 대규모가 많고요. 이건 조금 소규모가 많습니다. 선박 자체도 대형 선박을 주로 전기선에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선에 비해서 소형 선박을 그 부정기선에서 사용합니다. 배가 너무 크면 아무나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 중소 형태의 배를 많이 운영을 합니다. 자, 계약은요. 선화증권상의 운송 조건에 의한 개품 운송 계약이다. 개개별의 물품에 대한 운송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전기선 운송은요. 제가 고속버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고속버스를 탈 때 계약서를 쓴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계약서 같은 거 안 쓰죠. 그다음에 우리 KTX 같은 거 탈 때도 우린 계약서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트럭 하나에 또는 철도 그 차량 하나에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탈 수가 있는데 그걸 계약서를 하나씩 쓰고 출발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지연되겠어요. 실질적으로 못 합니다. 근데 당사자 사이에 그 운송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 타는 사람, 화물을 실는 사람 사이에 아무런 약속의 내용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누가 정하냐면요. 선사에서 운송인이 일방적으로 정합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조건을 정해 놓고요. 그에 대해서 내가 이 조건대로 운송을 하겠습니다. 내 물건 운송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조건대로 그냥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계약에도 청약과 승낙의 개념이 있습니다. 청약은 조건을 운송인이 걸었기 때문에 청약은 운송인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운송인이 조건을 걸었지만 운송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송하인이에요. 물품을 보내는 사람. 화주가 청약을 하는 사람이 되고요. 운송인, 그게 예약이에요. 운송해달라고 운송계약을 예약하면, 예약 신청을 하면 그게 청약이 되는 거고요. 예약을 확정해주면 그게 승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운송인이 정한 조건의 내용대로 둘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계약을요, 부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정기선 운송은 부합계약의 형태를 가진다.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할 텐데요. 보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 보험사가 하고 처음부터 자, 나는 이런 보험을 들고 싶습니다. 자, 1조 우리 사이에 이렇게 합의합시다. 이런 식으로 보험계약서를 쓰진 않거든요.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약관이라고 하는 계약서에다가 서명을 해서 계약을 체결시켜버려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런 보험계약이나 정기선의 운송계약이나 다 부합계약의 형태다. 일방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네, 이거를 영어로는 adhesive contract라고 합니다. 참고로 봐두시고요. 자, 부합계약이라는 의미는 좀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합계약에 의해서 정기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계약서는 따로 없어요. 그럼 그 계약의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예, 선화증권이라는 운송증권상에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선 계약 같은 경우, 부정기선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말씀드린 용선, 배를 빌려 쓰는 계약서를 그때그때 작성하게 됩니다. 그거 이제 용선 계약을 차터 파티라고 하는데요. 용선 계약서 자체도 차터 파티라고 합니다. 차터가 빌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파티가 뭐 이렇게 뭐 술 마시고 노는 파티가 아니고요. 계약의 당사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그냥 관용적으로 줄여가지고 CP 이렇게 줄이기도 하고 슬래시를 써서 이렇게 CP 쓰기도 하고요. CP라고 하면 차터 파티. 그래서 그냥 용선 계약 또는 용선 계약서 자체를 차터 파티라고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용선 계약, 용선 계약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정기선은 그때그때 배를 빌려 쓰는 용선 계약서를 따로 작성한다. 정기선에는 계약서가 따로 없고 그 운송 증권에 그 계약의 내용이 기재가 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